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한 가지 장면이 유독 마음에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날은 비가 참 많이도 오던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빗소리에 천둥이 칠까 무서웠던 날이 아니었습니다. 눅눅한 지하 단칸방 벽지 위로 시커멓게 피어오르던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행여나 아이 우는 소리가 새어나가 주인 집에서 쫓겨날까 봐서 천둥 소리에 놀라 깬 아이를 품에 안고 숨죽여 울었던 날이었습니다. 보일러 기름 한 방울이 아까워 냉골 바닥에 이불만 겹겹이 깔아놓고 팅팅 부른 라면 하나로 아이와 끼니를 때우며 버티던 시절, 비가 새는 천장 밑에서 행여나 잠든 아이가 젖을까봐 밤새 대야를 옮겨다니면서 저는 빗물보다 제 눈물을 더 많이 닦아내야 했습니다.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눈물 같아서 참 서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차가웠던 비가 훗날 누군가의 따뜻한 인생이 내게로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생이란 참 묘합니다. 가장 춥다고 느꼈던 순간에 봄은 이미 땅 밑에서 오고 있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치느라 정작 자신의 이름은 잊고 살았던 두 사람, 결혼을 앞둔 자식들보다 오히려 더 늦게 하지만 더 깊게 사랑을 배워버린 두 남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국 결혼식 날 그 자리에 있던 하객 누구도, 심지어 당사자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한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묻어둔 꺼지지 않은 불씨를 생각하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영숙은 남편을 너무나 일찍 떠나보냈습니다. 그녀의 나이 고작 29, 등에 업은 아이는 겨우 3살이었습니다. 젊은 과부라는 세상의 시선보다 더 무서웠던 건 당장 내일의 끼니와 아이의 미래였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영숙에게 선택지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새방 천장 모서리에서는 어김없이 검은 물이 뚝뚝 떨어졌고, 장마철이면 하수구가 역류해 방바닥까지 물이 차오르곤 했습니다. 영숙은 행여나 아이의 교복이 젖을까, 신발이 젖을까 신문지를 몇 겹이나 깔아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켰습니다. 비가 더 거세지면 부엌에서 냄비를 하나 더 꺼내놓으며 빗소리를 세었습니다. 자다가 깬 어린 딸이 눈을 비비며 묻곤 했습니다. 엄마, 비 그쳤어? 아이가 불안해할까봐 영숙은 항상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비가 그쳤어. 이제 곧 해가 뜰 거야. 그 말은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지만 사실은 캄캄한 터널을 걷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거는 주문이기도 했습니다. 제발 비가 그치기를, 제발 이 고단한 삶에도 볕이 들기를 말입니다. 그렇게 영숙은 자신의 인생을 곧게 접어 딸의 교복 주머니 속에 넣어주며 살아왔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밥보다 아이 입에 들어가는 밥이 더 배불렀고, 내 옷이 해지는 것보다 아이 옷이 작아지는 게 더 기뻤던 세월. 영숙에게 자신은 없었습니다. 오직 지은이 엄마라는 이름만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었습니다. 철수의 삶 또한 영숙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남자라는 이유로 더 투박하고 외로운 시간을 견뎌야 했을지 모릅니다.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날 이후 철수는 밥상을 차리는 법부터 엉킨 아이의 머리를 감기는 법, 학교 준비물을 챙기는 법까지 서툰 손으로 하나씩 배워야 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녹초가 되어 돌아오면 좁은 방 안에서 아들은 늘 웅크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씻지도 못한 손으로 잠든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는 것이 철수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들은 이미 학교에 가고 없었고, 식탁 위에는 차게 식은 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부자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의 얼굴을 보는 시간보다 문자 메시지를 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아빠, 오늘도 늦어요? 밥 챙겨 먹어라. 문단속 잘하고. 그 건조한 몇 마디가 부자의 대화 전부였습니다. 철수는 가슴속에 맺힌 말이 많았지만 아비로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그저 속으로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철수는 아들이 다 컸다는 사실을 어느 날 문득 아주 갑작스럽게 깨달았습니다. 내 품 안의 자식인 줄만 알았던 아들이 이제 다른 여자를 지키겠다며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철수는 기쁨보다 묘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의 쓸모는 다한 것인가?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상견례 날 두 사람은 처음 마주 앉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식당의 분위기, 어색한 공기, 그리고 긴장한 자식들. 그 속에서 영숙과 철수는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두 사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도 혼자 버텨온 사람이구나. 저 눈가의 주름이, 저 거친 손마디가 말해주고 있구나.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동질감. 그것은 같은 종류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자식들이 결혼 준비 이야기를 주도하는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컵을 잡는 조심스러운 손길, 젓가락을 내려놓는 타이밍, 자식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아끼는 태도에서 서로의 고단했던 세월이 보였습니다. 철수는 영숙의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고운 손이 저렇게 거칠어지도록 얼마나 많은 빨래를 짜고 얼마나 많은 밥을 지었을까. 영숙은 철수의 어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넓은 어깨가 저렇게 굽어지도록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견뎠을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결혼 준비라는 핑계로 자식들보다 더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혼수, 예물, 예복. 아이들은 직장 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늘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저희는 엄마 아빠 안목을 믿는다는 말로 두 사람을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단둘이 만나야 했던 시간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 시간은 두 사람에게 설렘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혼수 이불을 보러 간 가게에서였습니다. 고운 빛깔의 이불을 만져보던 두 사람에게 점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신혼부부인 줄 알았어요. 요새는 황혼 재혼이 대세라잖아요. 그 말에 영숙은 얼굴이 빨개져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우리는 사돈될 사이입니다. 하지만 철수는 싫지 않은 듯 괜히 헛기침을 하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라 이왕이면 제일 좋고 따뜻한 걸로 보고 싶어서요. 그 따뜻한 한마디, 고생 많이 한 사람. 그날 이후 영숙은 텅 빈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자기의 지난 인생을 단 한 문장으로 알아주고 위로해준 건 난생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밖에는 또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영숙은 습관처럼 베란다로 나가 대야를 찾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는 새지 않는데 좋은 아파트로 이사 온 지가 언젠데 몸이 먼저 기억하는 가난의 습관이 서글펐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영숙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비 새는 집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 마음에 비가 새고 있었구나. 외로움이라는 비가. 철수의 그 투박한 위로가 자꾸만 그 빗물을 닦아주는 것 같아 영숙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어른이었습니다. 아니, 부모였습니다.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이 커질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가가지 않으려 더 필사적으로 조심했습니다. 사돈이라는 관계, 겹사돈이 되면 자식들이 곤란해질 거라는 세상의 시선, 그 모든 것이 두 사람을 가로막는 높은 벽이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자식들은 부부가 되고 우리는 완벽한 타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냅니다. 영숙 씨, 아니 사돈?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짧은 시간이나마 행복했습니다. 그 문자를 받은 영숙은 한참을 울다 결심했습니다. 내가 없어져야 해.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언젠가 우리 마음을 아이들이 눈치챌 거야. 그럼 지은이가 시댁에서 얼마나 곤란하겠어. 결혼식 당일 새벽 4시 영숙은 편지 한 통만을 남기고 집을 나섭니다. 지은아, 엄마가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먼저 시골 외할머니 댁에 가 있으마. 식장에 못 가서 미안하다. 우리 딸 행복하게 잘 살아. 말도 안 되는 핑계였지만 영숙에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영숙은 첫 차를 타기 위해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새벽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철수는 이상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무작정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이 빗속에 어디로? 철수는 미친 듯이 동네를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문득 며칠 전 영숙과 함께 걸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마음이 답답하면 옛날 살던 동네 놀이터에 가요. 거기 그네에 앉아 있으면 왠지 위로가 되거든요. 철수는 택시를 잡아 타고 영숙이 말했던 예전 달동네로 향했습니다. 철거를 앞둔 텅 빈 동네, 낡은 놀이터. 그곳에 덩그러니 놓인 그네 위에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앉아있는 영숙이 보였습니다. 철수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가 영숙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돈, 아니 영숙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영숙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기가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오지 마세요. 제발 가세요. 제가 없어야 아이들이 행복해요. 사돈이랑 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철수는 영숙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평생 처음 내보는 큰 목소리였습니다. 누가 안 된다고 합니까? 아이들 행복? 중요하죠. 근데 당신 행복은, 당신 인생은 어디 있습니까? 왜 평생 희생만 하려고 해요? 철수는 쓰고 있던 우산을 던져버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떨고 있는 영숙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나랑 같이 갑시다. 욕을 먹어도 내가 먹고 돌을 맞아도 내가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말아요. 그 빗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사돈으로서의 포옹이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의 약속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시간에 맞춰 식장에 도착한 두 사람. 옷은 젖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영숙과 철수는 혼주석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축복해주는 하객들. 그런데 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순서였습니다. 갑자기 신랑 민호가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뺏어들었습니다. 예식장 스피커에서 삐익하는 소리가 나고 장례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영숙과 철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늦은 것 때문에 혹은 젖은 옷 때문에 화가 난 걸까?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신랑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 와주신 하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저희 두 사람만이 아닙니다. 장례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저희 아버지가 빗속을 뚫고 어딘가 다녀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왜 젖은 옷을 입고 계신지도 알고 있습니다. 영숙과 철수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부 지은이가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실 때 그 눈빛이 얼마나 따뜻했는지요. 저희가 혹시라도 곤란해질까봐 두 분은 사랑까지 포기하고 도망치려 하셨다는 것도요. 하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도망가지 마세요. 저희가 세상에서 제일 바라는 건 두 분이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겁니다. 겹사돈이든 뭐든 세상 사람들 시선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괜찮다는데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저희 두 사람의 결혼과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또 한 쌍의 부부가 탄생했음을 알립니다. 그 순간 신랑 신부가 품속에서 준비해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반짝이는 두 개의 금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 장모님께 끼워드리세요. 이제 사돈 말고 여보라고 불러주세요. 제발 두 분의 황금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예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앉은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이 건넨 반지를 받아 영숙의 거친 손가락에 끼워주었습니다. 영숙 씨, 아까 놀이터에서 약속했죠? 내가 평생 당신의 우산이 되어주리다. 많이 늦어서 미안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이 하객들을 향해 그리고 서로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 앞에서는 나이도, 체면도, 그 어떤 시선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날의 결혼식은 두 쌍의 신랑 신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1년 뒤 두 사람은 아주 평범하지만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영숙은 이제 더 이상 대야를 찾지 않습니다. 천둥 소리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남편 철수가 있고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우산이 아닌 하나의 큰 우산을 함께 쓰고 걷기 때문입니다. 어깨가 조금 젖더라도 함께 쓰는 우산이 얼마나 따뜻한지 두 사람은 이제 압니다. 늦게 핀 꽃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봄에 피지 못했다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가을에 피는 꽃은 서두르지 않아 더 짙은 향기를 내고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더 오래 피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생의 황혼을 지나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아직 오지 않은 찬란한 봄날이 기다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